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여전히 사태 해결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는 가시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초비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재욱입니다. 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귀국하고 나서 백브리핑을 열었죠. 무슨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에게 양자 협의 제안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에 중국에서 열리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장관회의에서 만나자는 건데요. 일본 경제산업상은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 여론전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들어보시죠. 북경에서 열리는 RCEP 장관회의 등을 포함하여 다자, 양자 등 주요 계기마다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런 가운데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은 일본과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다며 WTO 제소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측 주장에 일본이 귀를 막은 건데 추가적인 규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한 겁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참모들에게서 앞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오늘부터 예정했던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참모들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다시 일본 규제에 대해서 입을 열었죠.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서면 질의에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첨단 소재, 전자, 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산화, 수입 다변화 등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응과 맞대응에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이는 한국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결국은 아베 총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네요. 네, 일부에서는 오는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 간 정상회담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만 일본 산케이 신문은 오늘 아베 총리가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자금 지원에 대해 WTO 제소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국회에서 움직임이 있었죠. 네, 여야 5당이 오늘 국회에서 만나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여야 5당은 이번 주 중 협의회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한일의원연맹은 일본 측 연맹과 오는 31일에 일본 도쿄에서 만나 수출 규제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소재 부품 강화 종합 대책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발표 예상일인 다음 달 2일 이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본 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새로운 근거가 제시됐다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일본이 한국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반도체 핵심 3개 소재를 중국과 대만에는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고 이는 세계 무역기구의 가치 협정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강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종 결정 하루나 이틀 전에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이번 주 양국 외교장관들이 만날 수도 있다고요. 네, 다음 달 2일에서 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참석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하는 만큼 한미일 장관급 회동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라는 얘기인데 전문가들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이번 ARF를 계기로 태국 방콕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31일이나 다음 달 1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 직전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회담이 열리더라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노다로가 우리 양자 협상을 하자는데 응했다면 의미는 있어요. 다 모이는 자리에서 또 잠시 시간 내서 그것들은 자주 하거든요. 큰 효과를 보기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외교부 장관급에서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사를 둘러싼 외교 문제를 가지고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양국 외교수장이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확전을 예고할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거세게 번지고 있는 일본 불매 운동에 국내 유통업계가 이른바 애국 마케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본 제품을 아예 행사 품목에서 빼거나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를 결합하고 있는데 되레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액세서리를 만드는 이 기업은 최근 무궁화 이미지를 넣은 시계와 목걸이를 출시했습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한국 여성독립운동연구소에 전달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한 의류 브랜드는 로봇 태권브이 이미지를 넣은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토종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앞세워 한일 갈등 속 애국심을 자극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립니다. 특히 이 기업은 얼마 전까지 일본 만화 캐릭터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마케팅을 할 때 일본과 관련된 마케팅이 섞여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을 이용을 해서 좀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일부분에서는 살짝 반감이. 수입 맥주 할인 행사에서 일본 맥주를 제외시키기로 한 편의점 업계도 그늘이 있습니다. 쌓이는 재고에 편의점 점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미리 전달을 확실히 못 받았고요. 지금 안 그래도 일본 맥주가 안 팔리고 있는데 소비를 못하면 우리가 다 물어야 되잖아요. 점주 입장에서. 그걸 다 갖고 그냥 버려야 돼요. 재고 부담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있긴 한데 현재 유통법상 반품은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적 정서를 반영한 애국 마케팅의 본 취지가 부작용으로 퇴색될까 유통업계의 고민이 깊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 혜택을 불공평하게 받는 국가들이 있다며 우리나라를 거론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 경제 보복에 이어서 또 다른 대외 악재가 생겼습니다. 먼저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WTO 개발도상국 특별 대우를 부당하게 받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해당 나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무역 분쟁 중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시문에 불공정하게 개도국 혜택을 입는 20개 나라 중 우리나라가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G20 국가, 고소득 국가 등 미국이 제시한 4가지 불인정 기준에 모두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90일 안에 WTO가 이 국가들에 대한 개도국 혜택을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만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약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면 쌀, 고추 등 주요 농산물의 관세율을 절반 아래로 낮추고 1조 5천억 원 수준의 농업 보조금도 줄여야 됩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앞서 보신 개발도상국 지위는 사실 좀 오래된 문제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3년부터 이 개도국 지위를 바꾸기 위해서,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도국 지위라는 게 도대체 뭐기에 미국이 이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이는 걸까요?
WTO는 기본적으로 모든 조건이 동등한 자유무역을 추구하지만 국가 간의 덩치가 너무 차이 난다면 역기능이 심해진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게는 특별하고 다른 대우, 영어 약자로 S&D라고 부르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S&D는 총 155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개도국은 더 많은 무역 기회를 받고 또 다양한 무역 절차에서 배려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관세 우대를 받거나 국제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국 산업을 위해서 특정 품목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이 조항을 이용해서 호주와 미국, 뉴질랜드의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협약을 이행하는데 더 긴 유예 기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WTO가 특정 협약으로 전 세계의 무역 장벽을 낮춰도 개도국은 상황에 따라서 동참을 미룰 여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대 조항은 바로 농업 보호인데 155개 조항 중에 13개가 여기에 할당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인데 수입 제한과 관세 조정 그리고 쌀 직불금제 같은 국내 사업 지원을 벌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부분은 개도국을 구분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국가가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이라고 선언하면 그냥 개도국 지위가 주어지는 구조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독자 노선과 기준을 들고 나왔고 실제 독자 행동에 옮길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우리로서는 한일 갈등 위에 또 다른 악재가 덮친 셈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개도국에서 우리가 제외될 가능성은 어떤지, 또 제외가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뭔지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자, 우선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스스로를 선언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혜택 말고 농업 부문만 콕 집어서 혜택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혜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간 우리가 받아온 관세 혜택이나 또 일부 농산물에 지급해온 보조금 지급 등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쌀이나 고추, 마늘, 양파 등 대부분 수입 농산물이 국내에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요. 예. 다만 이번에 개도국에서 빠진다고 해도 이 관세율 조정에 대한 차기 협상이 있기까지는 현재 받고 있는 관세율과 보조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사실 이 기준을 처음 제시한 게 올해 초여서 벌써 반년 가까이 지난 셈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내년에 미국에서 있을 대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이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예. 중국 압박용으로 내놓은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마침 내일부터 재개되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미국 유권자들에게 다가서는 것이 그동안 그 무역과 여러 가지 세계 질서가 미국한테 불공정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불공정했다라고 판단되는 무역 관행들을 바로잡는 작업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력해서 노린 건 중국이었는데 우리 입장에 지금 마늘하늘의 날벼락인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박탈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예. 그런 문제 제기를 하기는 했지만 중국과 인도를 포함해서 164개 WTO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별적인 조치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만큼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1대1로 관세율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도 버거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도국 지위 박탈 발언까지 등장하자 우리 금융시장은 하루 종일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2030선이 깨졌고 코스닥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2% 가까이 하락하면서 203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피가 2030선까지 밀려난 건 지난 6월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8% 떨어진 2029.48에 장을 마쳤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약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이어오던 외국인이 11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서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도 4%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4% 떨어진 618.78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시가총액이 큰 제약주에서 주춤하면서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환율 시장으로 넘어가 보죠. 원달러 환율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잠시 강보합권에 머물다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원 30전 내린 1183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달러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지만 미 당국의 미세 조정에 대한 경계 심리로 달러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일본 보복 규탄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여야가 다음 달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의사결정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내일부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한 추경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이 추경을 놓고 참 오랜 시간 동안 줄다리기를 했는데 갑자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같은 변화는 국정 발목 잡기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오늘 기준 96일째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해당 책임이 야당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추경의 증감액을 둘러싸고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빚내기, 맹탕 추경인 만큼 대폭 삭감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은 추경안은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며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선안은 최저임금의 차등화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경총의 개선안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총은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선 제도 개선 후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도 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 규모,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경총은 일정 연봉이 넘는 근로자에 대해선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경총이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을 제출한 이유는 뭡니까?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지금은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현재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중 최저임금액, 월 환산액 변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다면서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고시안에 대해선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고용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결정이 필요한 최저임금의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등의 사항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등 일부 사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에 서울의 새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재건축 단지들은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 서울 집값이 연 1%포인트 넘게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은 지 4년 된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6억 원에 팔렸는데 최근 시세가 더 뛰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하고 수축에 자꾸 입주를 하려고 하니까 거의 1억 정도 올랐죠. 지은 지 5년이 안 된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줄곧 내림세를 이어오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예고한 직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대로 20년이 넘은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번 달 8일 0.06%를 정점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일부 재건축 쏠림 현상을 완화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집값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줄어들면서 이를 얻으려는 투자 수요가 감소하며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변 재고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차단되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주택 인허가 실적도 장기 평균치를 넘은 데다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일단 올해 수도권 집값이 정부 규제 영향으로 1.2%에서 최대 1.6%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상반기 개업한 자영업자 23만 명이 카드사에 더 납부한 가맹점 수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25만 원가량 수수료를 환급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가맹점들은 애초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왜 돌려주게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들은 연 매출액 3억 원, 5억 원 등에 따라 카드사에 내는 카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새로 진입한 자영업자들은 매출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카드사들이 더 거둔 수수료만큼은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수수료율의 결제액의 0.8%, 30억 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은 각각 수수료율이 1.3에서 1.6% 우대 수수료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출액 산정이 불가한 신규 가맹점들은 일괄적으로 결제액의 2.2%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개점한 자영업자 기준으로 이들이 7월 31일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이 된다면 그 직전인 올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초과해서 낸 수수료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돌려받는 자영업자 규모와 전체 환급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올 상반기 새로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약 22만 7천 명이 총 568억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자영업자 1인으로 환산하면 평균 25만 원을 받습니다. 현재 우대 수수료율 적용받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혜택을 보는 가맹점은 주로 미용실,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 상권 업종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카드사들은 9월 10일부터 이틀간 각 가맹점에 환급액을 입금 완료해야 합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연매출 30억 원이 안 되는 중소자영업자들이 내던 신용카드 수수료가 내려갔습니다. 카드사들이 이 손해를 만회하려고 대형마트나 통신업체, 자동차 업체의 수수료를 높이려고 했는데 상황이 원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박규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시중은행 계열 A카드사는 한 대형마트와 수수료율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1.9%에서 1.94%로 올랐는데 이는 A카드사가 대형마트에 통보한 2% 초반과 비교하면 소폭 인상에 그친 겁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오히려 기존 1.54%에서 1.53%로 인하됐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낮춘 게요. 일반적이지 않죠. 일단 높여주는 방향인데 은행은 체크 비중이 그래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게 의외네요.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도 최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사들과 수수료율 협상을 마무리했는데 애초 통보한 수수료율보다 낮은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이마트가 일부 카드사들을 상대로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계약 해지를 언급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가맹점을 해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카드한테요? 예, 다른 카드사한테도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카드사들은 3월 1일부터 연매출 500억 원 초과 대형 가맹점들을 상대로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보다 수수료율이 낮게 결정되면 그 차이만큼 환급해줘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쌍용차, 한국GM과 수수료 협상을 끝낸 삼성카드, 국민카드 등도 최종 타결된 수수료율이 1.9% 초중반대로 애초 통보한 2% 초반에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소비자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보험사에 차 번호만 알려주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와 제조사의 세부 모델 정보, 보험개발원의 차량 모델 정보를 결합한 차량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 오는 31일부터 시범 가동됩니다. 보험사가 차 번호만 알면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게 되며 이 시스템은 시범 운영 후 다음 달 정식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산의약품 전체 수출액이 5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하며 46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5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15억 6천만 달러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며 의약품 수출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8%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다시 푹푹 찌는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서울은 31도, 광주와 대구, 속초는 35도까지 치솟겠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일부 충청도와 강원, 영동, 경북과 전라 내륙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또 이 열기는 그대로 밤까지 이어지면서 열대야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 탓에 온열 질환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열사병 지수 위험에서 매우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셔야겠고요. 몸의 열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중북부와 충청 북부에는 갑작스레 소나기가 지날 수 있는데요. 우산을 챙기시면 유용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1도, 대전 35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동해안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종일 덥고 습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 낮 동안 찜통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광주와 대구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장마 전선이 잠시 남하하면서 중북부에 다시 장맛비 가능성이 있겠고요. 무더운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